이 시간에는 그 제9강이죠. 제9강 시와 시공간이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제9강 시와 시공간 154페이지를 펴보시면 154페이지에 시와 시공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나오는 시와 시공간입니다. 154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시라고 하는 것도 공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시 공간. 시를 쓸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죠. 공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하겠죠.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공간이니까. 시공간, 시간과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은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의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을 분리된 것이 아닌 시공이라는 하나의 구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제시한 현대 물리학 이후에 현재라는 것에 대한 그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은 부정되어 왔다. 그러니까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턴도 이제 나오죠. 그 진짜 시간을 측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그 가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 설명이 이 9장인데 거기 이제 155쪽을 보세요. 155쪽.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거기 그 다섯째 줄을 볼게요. 155쪽에 다섯째 줄 끝에 보면 이 문학에서의 시공간도 물리학적이면서도 인식론적임과 동시에 신체의 감각적 경험과 무관하게 논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런 그 문학에서의 시공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억의 작용이다라고 나왔죠. 기억의 작용. 거기다가 네모 좀 쳐놓으세요. 기억의 작용이라는 말. 기억의 작용. 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이제 이런 시공간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제 156쪽으로 넘겨보시면 156쪽입니다.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사건들이 우리에게 기억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건들을 기억한 행위에 의해 모호한 사실들이 이제 저장될 수 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기억된 게 아니라 그런 기억한 행위에 의해서 그런 그 사건들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쭉 써놨죠. 그러니까 결국 시쓰기라는 것은 뭔가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억을 시로 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56쪽을 보시면 거기 이제 황인찬의 레코더가 있죠. 교탁 위에 그 리코더가 놓여 있다. 그렇죠. 놓여 있다. 놓여 있다. 자, 이 놓여 있다는 현재죠. 현재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물건이다. 이것도 현재죠. 이것도 현재. 그 다음에 157쪽이 붙지 않았다. 자, 이건 과거네요. 과거. 그랬다. 자, 이것도 과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죠. 과거와 현재. 그래서 보고 있었다. 선망도 망상도 없는 교실에서였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죠. 누군가의 리코더를, 이건 황인찬의 리코더고요. 누군가의 리코더를 만질 수 없다면 어떤 기록 혹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정지된 풍경에 지극히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곳에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그 풍경을 성립시키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레코더라는 시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기억이 아니다. 시는 기억이나 경험을 거기다 밑줄 좀 치세요. 157쪽에 거기 보면 시는부터 쭉 기억이나 경험을 쓰는 일이 아니다. 시는 기억이나 경험을 초과하거나 좀처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황인찬의 레코더라는 시와 시 레코더에 관한 산문이라고 나왔죠. 그 밑에는. 그래서 우리가 시는 운문이고
뭐 수필이라든가 소설은 산문 아닙니까?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15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58쪽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표현하고 싶은 그 공간, 시공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잘 떠올려 보면 그 시공간에서 느꼈던 그런 기분, 감정, 감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떠올려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뭘로 합니까? 메모를 남기는 거죠. 그런 어떤 기억들 같은 경우를 거기 그 158쪽에 5째 줄 나오죠. 메모, 기록, 일기 이런 걸로 이제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레코더라고 이제 계속 나왔는데 레코더라는 것은 일종의 실제 레코더도 있지만 시적인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의 사문에 따르면 저녁의 교실이라는 시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공간의 분위기와 사건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158쪽의 마지막 단락, 리코더는 화자의 기억 속에 존재한 사물로 시공간과 결합되어 있다. 여기 밑줄 치세요. 158쪽의 마지막 단락, 리코더는부터 밑줄 쭉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리코더를 만질 수 없다는 나의 기록, 그 아이의 없음을 증명하는 사물이다. 맞죠? 그러니까 시인은 아이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기억하는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레코드라는 사물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물을 통해서 감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정을 운반하는 이런 게 이제 가장 훌륭한 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장치. 그러니까 이 사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억을 매개하는 그런 그 단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짜장면이 있다. 그럼 짜장면과 관련돼서 어머니가 나에게 짜장면을 사주셨고 그런 어떤 추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떠올리는 거예요. 자, 159쪽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시인은 리코더에 관한 기록이 자신의 실제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님을 산문을 통해서 고백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겪은 교실의 풍경이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이제 재현되는 이미지를 써놓은 거라는 겁니다. 꼭 그러니까 시는 반드시 경험을 해야만 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경험을 해야만 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60쪽을 보시면 그래서 경험했던 그런 시 공간을 시 속에 다시 재현하는 일은 마음속 깊은 곳에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정서를 지금의 시 공간으로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시 속에다가 이제 또 그 경험했던 시 공간을 재현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추체험된 기억이다라고 이야기. 거기 경험했던부터 쭉 해서 역할을 한다까지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쓰기는 말할 수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해주고요. 일상적이고 지시적인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삶의 의외성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거기 그 160쪽의 그 마지막 인용문을 보세요. 모르는 것을 이해하는데 산문이 크게 도움이 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지도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건 시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이제 의학의 과제 중 하나는 우연의 방향을 예측하고 일어날 듯한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환자들을 돕는 일이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술의 정수 핵심은 의외성이다라고 나왔죠. 의외성. 161쪽에 거기 이제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의외성이란 말 있죠. 의외성 뭐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 이걸 이제 의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시가 하나 나오죠. 거기 162쪽으로 보면 하지연의 양양이라는 또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 162쪽에 나온 이 시는 양양, 우주적인 양양인데 거기서 써서 죽음이라는 사건을 시로 표현하는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는 자꾸 유성을 유성우라고 말하고 나는 너의 말을 고쳐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사람이 죽지 않으면 지구가 터져버릴 텐데 그래도 사람이 죽는다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너도 죽지 않았을 텐데 처음 보는 별이 한 개 떨어졌다. 아이의 그네줄에 목을 매단 친구가 꿈에 나온다. 내 생일이 그의 장례식이라 벽제에서 흰 뼈가 되어 나온 날도 나의 생일이었고 올해의 내 생일도 그의 기일인데 다른 친구는 그가 참 나한테 너무한다고 농담을 했던 벽제의 8월 별이 떨어지는 걸 처음 본다고 너는 말했다. 그런데도 유성을 유성우라고 너는 자꾸 너의 말을 고쳐주지만 맞죠? 자, 163쪽을 보면 그래서 화자가 겪은 너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이 시를 촉발시켰다라고 나왔죠.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163쪽이 첫째 줄에. 그래서 그 실제로 이 시를 창작할 때 지인의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는 직접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약간 돌려서 죽음이라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시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4쪽 보세요. 164쪽. 그래서 그 위에서 한 7째 줄 정도 내려오면 경험 속에 나를 객관화시키고 일상의 나와는 구분되는 유형화된 나를 창출한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거기 164쪽에 위에서 한 7째 줄 정도. 경험 속에 나를 객관화시키고 일상의 나와는 구분되는 유형화된 나를 창조한다. 자, 여기서 이제 유형화된 나가 있는데 유형화된 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 또는 개성적 자, 개성적 자 또는 그 창조적 자다라고 볼 수 있죠.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의 시공간의 1, 너의 죽음 사건 A, 시공간 2, 너와 유성을 봄 사건 B, 사건 B, 시공간 3, 친구의 죽음 사건 C, 사건 C 프라임, C2 프라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시를 촉발한 것은 시공간 1에서 일어난 너의 죽음이라는 경험. 그러나 이 경험이 준 충격과 정서에서 거리감을 확보하고 나의 경험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다른 시공간의 경험들이 겹쳐진다. 2와 3의 시공간에서 경험한 일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시공간 1 사건 A 사람이 죽지 않으면 지구가 터져버릴 텐데 그래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너도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165쪽에 나오는 시공간 1 여기다 써서 이게 너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밑에 시공간 2, 1, 3 이거 나왔죠? 거기 이제 1과 3이 있어요. 1과 3. 이 옆에 이거는 너의 죽음이자 친구의 죽음이라고 써. 너의 죽음이자 친구의 죽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공간 3은 사건 C, C', C2' 나왔죠. 그래서 아이의 그네줄에 목을 매단 친구가 꿈에 나온다. 내 생일이 그의 장례식이라. 벽제에서 흰 뼈가 되어 나온 날도 나의 생일이었고 올해의 내 생일도 그의 기일인데 다른 친구는 그가 참 나한테 너무한다고 농담을 했던 벽제의 8월. 자, 시공간 2, 사건 B 다시라고 나왔죠. 별이 떨어지는 걸 처음 본다고 너는 말했다. 그런데도 유성을 유성우라고 나는 너의 말을 고쳐주지 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유성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써놨죠. 거기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과 어떤 그 별과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많이 써놨죠. 우리가 그 뭡니까 점성학 이런 거 보면 별을 보고 인간 운명을 점치는 거 아니에요? 별 보고 뭔가 인간의 그 영어로는 아스트로로지라고 하는데 아스트로가 별이고 로지가 학문이거든요. 약간 점성학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66쪽을 보시면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은 처음 보는 별에 떨어진 개별적 사건성을 지닌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모든 인간이 갖는 보편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계 빛에 떨어짐과 사라짐이라는 소멸의 고독한 독자성은 훼손될 수 없다. 시 양양은 경험 속에 나를 객관화하고 표현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시공간 안에 여러 개의 시공간의 층을 쌓고 교차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부분 전체를 이렇게 네모를 좀 쳐놓으세요. 전체를. 자,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시공간. 그래서 166쪽에 3번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 그 세 번째 줄에 우리 현재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기억과 닿아 있고 역사의 지층을 인식할 때 두터워진다. 맞죠?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다 과거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말을 제가 하고 있지만 말하고 있는 현재가 좀 지나면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두께, 과거 이런 거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 167쪽을 보시면 거기 167쪽 있죠. 황현산의 상상력과 원칙과 말의 힘이라는 거기서 인용이 된 거죠. 자, 보세요. 삶은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은 본래 랭보의 말이다. 다른 곳이 어디인지는 쉽게 말하기 어렵지만 사실주의적 태도에 의해 움직일 수 없는 방식으로 정의된 것과 같은 그런 세계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게다가 그 세계의 실제성에 대한 증거도 없는 것도 아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가까이 있으며 가장 험악한 물질적 조건까지도 진진하기만 했던 유년의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가능성에 대한 불안한 의문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기적이 이루어지는 꿈의 세계가 있다. 나오고요. 자, 신해욱의 체육시간이라는 시가 또 있어요. 거기 169쪽에 보면 또 신해욱의 도플갱어의 도플갱어. 자, 그래서 이제 체육시간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168쪽에 나오는 이 체육복이 나오는데 이 체육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적 대상이죠. 체육시간에서. 그래서 체육시간이 가까워오면 체육복이 없어지고 나는 땀을 뻘뻘 흘린다. 옷이 젖었다. 나는 내가 두 개인 것처럼 무겁다. 하지만 체육복이 없으니까 가장 가벼운 친구의 등 뒤에 잘 숨기로 하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준비운동을 하자. 친구의 머리는 어지럽다. 친구의 신체는 내가 흘린 땀으로 엉망이 되고 나는 손과 발이 쓸모없어진다. 코피가 나지 않는다. 체육시간이 계속해서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정말로 숨을 잘 멈추어야 한다. 체육복이 들어오고 돌아오고 혼자 남겨지는 건 싫다. 숨고르기 같은 일을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체육시간이라는 게 그 169쪽에 나왔죠. 중학교 시절 체육시간 운동장이라는 시공간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어떤 기억들을 이제 이렇게 시를 썼다는 거죠. 자, 170쪽 넘겨보세요. 그래서 학교라는 첫째 줄 시공간의 질서에 대한 부적응 이런 걸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체육 시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도 보면 그 이야기가 쭉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170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선배 애를 흠모하고 그와의 로맨스를 상상하다가 영어 선생에게 체벌을 당했던 경험은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친구와 하나가 되고 나의 신체가 사라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초현실적인 경험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체육 시간인데 그 체육 시간에 관련돼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168쪽에 체육 시간이 가까워오면 체육복이 없어지고 나는 땀을 뻘뻘 흘린다. 옷이 젖었다. 나는 내가 두 개인 것처럼 무겁다. 하지만 체육복이 없으니까 가장 가벼운 친구의 등 뒤에 잘 숨기로 하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준비 운동을 하자. 친구의 머리는 어지럽다. 친구의 신체는 내가 흘린 땀으로 엉망이 되고 나는 손과 발이 쓸모없어진다. 코피가 나지 않는다. 체육 시간이 계속해서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정말로 숨을 잘 멈추어야 한다. 체육복이 돌아오고 혼자 남겨지는 건 싫다. 숨고르기 같은 일을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체육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시인의 문제들을 쭉 쓰는 거죠. 특히 체육복이 없어졌다는 거니까 상당히 당황함이 나오겠죠. 170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나오죠. 넷째 줄에 체육 시간이 가까우면 체육복이 없어지고 나는 땀을 뻘뻘 흘린다라는 현재형 시제뿐 아니라 체육 시간이 계속해서 끝나가고 있다와 같은 진행형 시제는 과거 현재의 구분선을 없애고 땀을 뻘뻘 흘리는 주체의 당황과 곤혹을 손에 잡힐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로 이제 쭉 그 시와 시공간이라는 게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2부의 내용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월 4일인가요? 2월 4일. 그때는 10장, 11장 문학적 전통과 창조성, 해석과 의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4일에 그러니까 남은 것 중에 보면 2월 4일 날 10장, 11장을 하고요. 2월 11일 날 12, 13장을 하고요. 2월 18일 날 뭐 14, 15 이렇게 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월까지 해서 이제 시 창작론은 다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다 제가 녹화를 다시 하는 걸 올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